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열린 아시안컵 축구 4강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에 2대0으로 완패해서 64년 만에 대회 정상 탈환이 좌절됐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필수 의료 부족문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총파업 절차에 돌입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산 경남권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일부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등 여야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축구 요르단전 패인을 분석하고 공천 문제 등 정치권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2월 7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했던 축구 대표팀의 여정이 준결승에서 멈췄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 못 주무시고 경기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 소식도 나눠보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박주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승까지 단 2걸음 남아있었는데 결과가 아쉽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겁니다. 4강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피파 랭킹 87위 요르단에 2대0으로 졌습니다. 결과도 결과였는데 내용이 많이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을 겁니다. 좀 많이 과하게 표현하면 졸전이었고 좀 완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황희찬 등 공격 최정예 3톱을 배치해서 선발로 내세웠는데 전반부터 상대 압박에 완전히 고전하면서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고 사실상 전반에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실점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면서 겨우 무실점으로 버텼는데 16강 그리고 8강에서 연이은 연장 승부의 체력 저하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의 또 공백 때문이었는지 후반 8분에 이제 알 라이마트에게 선제 실점하고 또 후반 21분에 요르단의 에이스죠. 알 타마리에게 추가골을 내주면서 2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2대0으로 진 것도 그렇지만 유효 슈팅이 한 개도 없었다는 점이 우리가 알던 대표팀이 맞나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네. 김민재의 공백 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 이건 참 뼈 아프고 무기력한 대목인데요. 확실히 16강, 8강에서 보여준 대표팀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저도 이 경기를 보고서 제가 보고 있는 이 대표팀이 우리가 알던 대표팀이 맞냐 싶었던 게 왜냐하면 요르단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가 상대해봤던 팀이고 그리고 16강과 8강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저력이 굉장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승리할 거라고 저는 낙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을 충분히 조별리그 2차전에서 파악이 분명히 되었다.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히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들고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선발 라인업을 보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들고 나온 전술이 아니었고 그 측면 공격진이 대단한 팀인데 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나오는 이 팀인데 요르단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가 들고 나오지 못했다.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이 측면을 파고드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측면 공격수들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그 공격수들을 막아내는 김민재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4강전에서는 이 김민재 선수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김민재 선수의 공백에 대한 대비책을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대비책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비 조직력을 좀 더 탄탄하게 하거나 혹은 그 수비보다 앞서서 미드필드진에서 좀 더 탄탄하게 수비 대책을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고 그러면서 또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체력적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조별리그 2차전에
대한 것을 복귀를 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의 개인기에만 의존해왔던 감독의 무전술에 대한 비판론이 굉장히 많이 들끓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이대로 계속 북중미 월드컵까지 계속 신임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이 대회를 경험으로 잘 분석해서 북중미 월드컵을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축구 팬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부분은 앞으로 여러 전문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꼼꼼히 살펴볼 것 같아요. 네. 대표팀은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 64년 만에 우승을 노린 건데 이제 좌절됐어요. 근데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4강에 오르고 16강에 오르고 뭐 강팀 독일도 이기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아시안컵 우승이 어려운 건가요? 우리 대표팀이 사실 2번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64년 전이란 말입니다. 초대 대회 1956년과 1960년 대회 우승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규모가 좀 작았어요. 4개국이 출전했던 대회라서 그때 우승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좀 그렇죠. 근데 그때와 규모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중동이 좀 강세를 했고 그때 당시에 중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낯설었던 경험이 있고요. 중동 팀 자체도 낯설었는데 중동 원정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90년대 그리고 2011년대까지는 2010년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는 일본이 강세였고 우리가 사실 한 축구가 강해졌다고 하기에는 2002 한일 월드컵 이후로 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선수 개인도 성장하고 축구 시스템도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승을 노리기 시작한 거는 2010년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우승에 가까워졌는데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우승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했는데 그 기회를 이번에 4강에서 탈락하게 된 것이 점점 너무나 아쉬웠고 축구 팬들도 아쉬운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아쉬워했던 게 저는 너무나 아쉬웠고 가슴이 아프요. 그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이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터뜨리는 이번 대회 얘기입니다. 뒷심이 강한 팀. 그래서 좀비 축구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손흥민 선수의 인성도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명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좀비 축구를 좀 되짚어 보자면 16강전이 좀비 축구의 그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16강전에서 1대0으로 뒤지고 있었고 90분의 정규 시간도 다 흘러갔고 추가 시간도 다 흘러가서 90분에 99분을 더하고 그리고 99분에 조규성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16강의 희망을 살렸고 또 8강 호주전에서는 또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 동점골을 터뜨리고 네. 또 손흥민 선수가 역전 프리킥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비 축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안겼죠. 상대 팀들이 우리 한국 축구를 보고 저 팀은 도대체 뭘 먹길래 이렇게 힘이 살아나나 그랬고 많은 세계 언론도 우리 축구를 보고서 대단한 저력을 가진 팀이다 이렇게 놀라워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는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인성이 좀 화제였고 왜냐하면 같은 연장을 뛰면 좀 힘드니까 상대팀 선수도 그렇지만 심판들도 너무 힘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잠깐 이제 부상이나 뭐 이렇게 선수들이 좀 그라운드에 앉아 있을 때 그 장비를 챙기러 들어오는 장비를 들고 오는 이 통이 있는데 그 통에 담긴 물통을 꺼내면서 심판에게 당신도 마실래요? 이러면서 물통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중계화면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서 인성도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갑이다 이렇게 엄지를 좀 치켜세웠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겼다는 그 기쁨을 우리 동료와 같이 나누기보다는 패배한 상대팀 동료를 상대팀 선수를 껴안으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껴안으면서 이 모습도 포착이 되면서 상대 국가의 팬들이 관중들이 그 모습을 포착해서 SNS에 실어 나르면서 그것도 화제가 됐죠.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많이 우리 인상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의사단체 반발을 무릅쓰고 내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죠. 네, 그동안 이 규모가 좀 얼마나 될지가 많은 관심사였는데 정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6년부터 정확히 3,058명으로 동결돼 왔던 이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학별 입학 정원은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반드시 의사 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해왔고 어제 결국 2,000명으로 최종적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의사단체들이 이제 반발했다는데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까? 네, 이 우선적으로 이 대한의사협회는 총 파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다음 주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단체 행동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반발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좀 올리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의료계에 의료법에 근거해서 집단행동과 또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어느 때보다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의사 총파업 가능성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진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부산 경남 핵심 경합 지역인 낙동강 벨트에 나와달라며 헌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습니까? 네, 우선 서병수 의원에게는 부산 북강서갑 또 김태호 의원에겐 경남 양산 을의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곳 모두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지역구인데요. 사실상 험지 출마를 요구를 좀 받은 겁니다. 서병수 의원은 저희 KBS와의 통화에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자신보다는 당과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선 중진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출신 인사 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열세 지역 출마 요구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열세 지역 출마 요구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발언을 해서 계파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네, 이 발언이 나온 경위가 어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심사를 마친 이 36개 지역구 예비 후보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임 위원장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임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렇게 좀 말을 한 겁니다. 이 발언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이른바 친문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서 자진 불출마를 권고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문계는 즉각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선 패배 책임이 문정부에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모두가 패배했고 책임이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인천 현대제철에서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결국 사망했어요. 네, 이번 사고가 일단 좀 질식사고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11시쯤에 인천시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 청소를 하던 근로자 7명이 좀 쓰러지고 만 겁니다. 7명 중 30대 박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6 호흡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처리 수조 안에 청소를 위해 먼저 들어갔던 2명이 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에 노출이 되자 다른 작업자들이 구조를 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모레면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 가는 길 언제가 제일 막힙니까? 네, 먼저 이 귀성길의 경우에는 설 전날인 금요일 오전에 가장 많이 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금소를 좀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9시간 10분, 네, 목포까지 8시간 20분, 광주까지는 7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 이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가 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오는데 무려 부산에서 좀 출발을 하면 8시간 25분, 광주에선 6시간 55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 지난해 설보다는 최대 한 15분 정도 더 걸리는 결과인데요. 요즘에는 실시간 앱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으니까 실시간 교통 상황을 좀 확인을 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570만 명, 설 당일에는 가장 많은 이 663만 명이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 교통수단은 역시 뭐 승용차가 좀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고 버스, 기차, 이 비행기가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도로 정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명절에 국내외로 여행 가는 분들 이번에도 많겠죠? 네, 이 명절에 여행 가는 건 이제 좀 익숙해진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참 부럽습니다. 이번 이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를 좀 보면 이번 설에는 5명 중에 1명꼴로 여행을 간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92%는 국내로, 이 8%는 해외로 갈 계획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휴에 인천공항에는 닷새간 약 98만 명, 하루 평균 19만 5천 명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명절 중에서 이번에는 이 하루 평균 인원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누가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까? 네, 이 좀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한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를 받고 복권이 됩니다. 기업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이 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설 특별 사면 대상자는 모두 980명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면을 두고 이른바 약속 사면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심사위원회는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만큼 사전 교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정부는 또 45만여 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번에 단행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7분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아닌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4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전까지 경상 내륙에 안개가 짙은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얼어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강원권은 아침까지 1cm 미만의 눈이나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도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충북을 중심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설 연휴까지 계속해서 심한 추위 없겠고 제주도는 일요일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0.9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정체보다도 돌발 상황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 부근입니다. 화물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1차로에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성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국도를 이용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적재물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가기도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남동 부근에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객 분기점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고장난 차 여파를 크게 받고 있는데요. 구리에서 판교 쪽입니다. 판교 분기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송파 부근부터 8km 구간에서 답답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이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36개 선거 가운데 23곳에서 경선을 13곳은 단수 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문제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1차 경선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눈여겨본 부분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현역은 다 경선이다라고 하는 방침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현역들한테는 아주 불리한 어떤 구도들을 최대한 만들겠다. 근데 그게 굳이 이제 나쁜 거냐. 현역들한테는 불편하고 기분 나쁜 일일 수는 있는데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현역 그 자체가 엄청난 그 프리미엄을 쥐고서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조금 현역들한테 불리하다 하더라도 도전자들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일단 현역은 도전자가 있으면 다 경선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눈에 띄었고 두 번째는 임혁백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이름이 없으면 선배들이 양보해라. 여기 화들짝 놀라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대선 패배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제가 네 번째 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선 투표 움직임이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3인 경선을 만약에 치렀을 때 뭐 절반을 얻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결선 투표 제도는 있어요. 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특별 당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최고위원회가 결선 투표를 어느 조건에서는 다 한다. 예를 들면 박용진만 한다. 이렇게 되는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현역 지역 그리고 전체 점수에서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는 쪽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공관위에서 얘기한 거는 비현역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국회의원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그냥 종다수로 하고 네. 결선이 없다. 그런데 현역 지역에서는 결선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역들한테는 좀 불리한 거죠. 어떻게 물갈이 측면에서는 또 뭐 긍정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양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역한테는 매우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도전하는 분들이 뭐 3명, 4명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 같이 붙이면 현역으로서는 편하죠. 네. 그런데 그 결선 투표가 있어서 이제 2위 주자하고 3위, 4위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비토 세력들이 다 뭉치는 효과를 나타내니까 힘들죠. 그런 면에서는 현역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제 재미있는 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아마 그 이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결선 투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시간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본선에 가기 위한 후보를 뽑는 일일 뿐인데 거기에서 막 진을 빼는 거죠. 그렇게 되고 2, 3, 4위가 합쳐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당선자가 나오더라도 그 내전이 길어지면서 내상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본선 경쟁력에서 큰 문제점을 낳습니다. 그건 그 현역이 되든 도전자가 이기든 똑같은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강북을 네. 재선하셨어요. 예.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지역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네네. 여기로 처음 온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솔직히. 이분이 여기를 왜 오지? 뭐 이거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막 쏟아내는 말이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뭐 정체성에 대한 문제, 뭐 당을 공격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건 다 엉뚱한 소리죠. 왜냐하면 탈당을 했었던 분, 정봉주 의원이시잖아요. 당을 탈당해서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경쟁하고 비판하고 하셨던 분, 당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쏟아냈던 분이 박용진을
뭐 정체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 저는 이거 다 그냥 하는 말이고 제 지역구에 출마하는 출마의 명분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봐요. 제 지역구에는 언급되지 않는 또 한 분의 그 후보자도 있는데 그분은 또 안철수 당 따라 나갔다가 몰래 또 이제 조용히 개별 입당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 막 더불어민주당은 내가 더 사랑한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다 뭐 본인들 유리한 얘기하시고 없었던 얘기도 해야 될 판이니까 다 좋은데요. 이제 중요한 건 국민들이 다 기억해요. 당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경선이 벌어지게 되면 당원들과 국민들을 믿고 우리 강북구 주민들을 믿고 경선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주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다 마찬가지신데 가슴속에 자기만의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박용진도 달아보고 또 누구도 달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달아보고 윤석열도 달아보고 한동훈도 달아보고 박용진도 달아보고 다 달아보면서 누가 대한민국의 이 제값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판단들을 다 스스로 하시니까 뭐 그분들이 저한테 도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막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좀 연관되는 문제인데 친명계가 친문 현역 지역구에 자객 출마하는 논란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천 관련해서 당에 뭐 특별히 이런 건 좀 이랬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은 점 짤막하게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짜 그냥 공평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당원 당규에 마련되어 있는 그 시스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현역이든 도전자든 이 수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스템대로 정해진 대로 약속된 대로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는 최고위원회가 좀 이상한 결정들을 해서 공간위에 대한 부담을 자꾸 안 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탈당 경력이 있는 분들은 공천관리 과정에서의 점수에서 마이너스 10점, 네. 경선 결과에서 마이너스 25점이에요. 엄청 큰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 지역구니까 제가 좀 잘 압니다만 2016년에 안철수 당으로 나갔던 분이에요. 2020년에 개별 입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른바 그 탈당자들 경력을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다 통합하고 대사면하자라고 하는 결정은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이런 탈당 경력자들 중에서 16명만 따로 또 추려서 이번에 그 감산 적용 예외를 또 결정을 했어요. 최고위원회가. 네. 그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2020년에 결정이 된 사안을 가지고 네. 2년 뒤인 2024년에 무려 4년 전에 입당을 한 2020년 복당자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이미 공간위 심사가 끝났고 경선 과정에 있는데 축구 경기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에 앞서 받았던 그 옐로 카드 다 없애고 사면 복권시킨 거예요. 후반전에 뛰는 거 이건 이런 경기를 본 적이 있나? 뭐 이런 경우를 놓고 네. 공간위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당 지도부가 유의 있게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건데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한다. 공관위원장 말씀이요. 이제 그랬는데 바로 이제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또 반박을 했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불과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단합을 강조했거든요. 약간 의아하게 느끼신 분 많았을 것 같아요. 당 지지자들로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쓰라린 기억이죠. 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누군가가 좀 책임을 지고 좀 석고되지 않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천 과정에서 그 문제를 놓고서 이걸 심사 대상이거나 무슨 컷오프 기준으로 가져가실까라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관위원장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예. 기준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다만 어떤 그 본인의 어떤 뭐 의견, 정치적 의견을 이제 제시하신 것으로 보이니까 다들 긴장을 하는데 사실 대선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려면 대선 백서를 만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게 참 뼈 아프고 이런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징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백서 작업을 안 했어요. 백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이 일이 이번 공천 관련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사노위가 어제 첫 대면회의 열었어요. 예.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란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어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애국심이 좋긴 좋은데요. 경사노위 얘기하면서 각각의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그렇게 되면 경제인 단체도 애국심의 발로로 해서 온 국민 사랑하는 입장에서 임금도도 올려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도 좀 줄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애국심을 얘기하는 건 조금 낡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경사노위의 그 이제 어떤 원래 모델은 이른바 우리 노사정위원회잖아요. 네. 노사정위원회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도입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역시 우리 국민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른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접근. 물론 노동계도 많이 양보를 했고 또 경제계도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 틀을 바꾸는 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사노위에서 일과 그 뭐 가정에 그 뭐 양립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노동 시간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가 벌써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도 열심히 하고 시간을 좀 많이 투여하는 방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노동개혁이 그 노조 때려잡는 식으로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게 노동개혁의 방향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네. 너무 후진적인 방식의 인식을 국가 지도자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조금 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저출생과 관련된 문제에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당연히 육아 부담으로부터 생겨나는 저출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할 수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조금 더 열린 인식을 가지시고 글로벌한 태도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진 의원님은 삼성 저격수로도 불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뭐 어차피 1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판결문은 못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결정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을 내리기는. 그러나 좀 황당하죠. 이렇게 되면 삼성이 지난 30년 가까이 추진해 오고 있었던 이 거대 프로젝트 그리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었던 그 모든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굳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내부 문건이 드러나고 또 G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뭐 드래곤 아닙니까? G가? 그래서 용 프로젝트인데 이재용 부회장을 그 당시 부회장을 그 삼성의 어떤 경영자로 승계권을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규칙을 그리고 우리 자유경제 시장의 가장 원칙인 시장에서의 신뢰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해온 정황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저것 다 무죄다라고 결정낸 거에서 저는 사실은 용납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해요. 네. 이 사건을 수사했고 기소를 책임졌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또 한동훈 검사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들도 분명한 입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윤 대통령이 15초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분들과 떡볶이 먹고 오뎅 국물 먹고 또 해외에서 술자리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사법부에도 상당한 판단의 여기까지 미스를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연구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작년에는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온 위협이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현재의 기온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이런 공항, 항만, 그리고 발전소, 제철소 이런 우리나라 경제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화폐투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멀리서 운송되는 제품 대신에 근거리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탄소 배출이 적은 물품이 유통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은 작은 섬나라의 문제나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맞닿아져서 미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평년보다 온화하지만 늦겨울의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좀 낮아서 서울이 영하 1도 안팎, 장수 거창 영하 3도, 태백이 영하 6도를 가리키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4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 경상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군위 함안의 가시거리가 150m 이하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앞서 내린 비나 눈이 도로에 얼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강원도는 아침까지 1cm 미만의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린 뒤 밤까지 눈발이 날릴 수 있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남부, 세종, 충북을 중심으로 대기가 정체하겠고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밤부터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도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안엔 강한 너울이 밀려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0.8도, 습도는 88%입니다. 박대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야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부산 경남 핵심 경합 지역인 낙동강 벨트에 나서달라며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공천과 선거제 문제 등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두현 의원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청와대 홍보수석 지내셨고요. 2020년에 국회 입성해서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경북 경산이시죠? 예, 그 ICT 정보통신 중심 그 첨단 산업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산이 지역구입니다. 네. 경북 경산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게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왜 무소속으로 나옵니까? 예, 7년 전인가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그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을 떠난 이후에 아직 복당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저희들 그 당규 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14조를 보면 뇌물, 알선수재 등 그 뇌물 관련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국민의힘이 그 제시한 이번 공관위가 제시한 공천의 그 도덕적 기준, 그 공천 부적격자에도 해당되거든요. 다 그래서 그 부소속으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경산에서는 친박 성향 후보들끼리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된 양상인데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 사랑에 보답할 것이다 라면서도 정치는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총선 출마자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 전 대통령께서 그 대구에서 북 콘서트를 연 것은 그 모 중앙 일간지에 그 회고를 지금 연재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를 모아서 그 어둠을 지나 미래로라는 책을 냈는데 그 사저가 있는 대구에서 북 콘서트를 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북 콘서트 참석자를 이렇게 보면 늘 가까이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을 도와준 유영아 변호사 외에는 현실 정치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회고록에서도 이제 정치적 친박은 없다.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한다고 해서 이른바 말하는 그 박 전 대통령을 앞세운 그런 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그 내비쳤고요. 실제 지금 그 친박이라고 운운하면서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의 등을 돌렸거나 좀 서운하게 행동하신 분들도 네.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자와의 대화에서 재임 중 사소한 실수는 있을지라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이른바 말하는 정치적으로 좀 피하고 싶은 일,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의보 재정 건전화 등 나라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은 했다라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면 연금 개혁이라든지 건전 재정 이런 문제 등은
우리 그 정치권의 숙제로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부정부패를 자행한 것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최순실 사태로 주변 관리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본인도 수용하고 있고 또 그래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옛 친박 의원 중에 유승민 의원이 제3지대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승민 총선 활용법이 회자되고 있는데 유 전 의원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거는 선거를 주도해야 하는 당 지도부가 생각할 일이기는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경선에도 나갔었고 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총선에서 보다 나은 성적,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역할을 줄 거냐 이런 게 될 건데요. 제가 함부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승리를 위해서 당에서 역할을 맡기게 되지 않겠나라고 그냥 생각할 따름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병수, 김태호 두 중진 의원에게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부산 경남 핵심 경합 지역인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과 맞붙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받은 것인데요.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참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에게 힘든 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니 마음이 부담은 있겠죠. 그렇지만 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요청을 받은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흔쾌히 이미 수락을 했고, 네네.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도 거절하지 않고 지역 국민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만 깊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에서 의원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쭉 생활하던 지역구 그리고 또 도와준 분들과 헤어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또 반응을 보였고 또 이런 일은 앞으로도 군데군데서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일종에서는 자객 공천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른바 팽팽한 지역에서 중진 의원들이 의석을 하나 더 가져오면 이른바 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 걸음 성큼 다가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신 중진 의원들께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는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중진뿐 아니라 대통령실 출신 인사 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고려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을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본인 자유지만 이기는 공천 수긍할 만한 공천하는 것은 당의 문제다 이렇게 밝혔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국민의힘 승리의 길이라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른바 양지에 공천 신청한 대통령실 출신 참모 출신 출마자들에게도 험지 출마 요구가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진행 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 근무했었죠. 그리고 서울 강남 을에 공천 신청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네네. 신청은 학교 인연이나 생활 연구 등에 따른 것이지만 그 지역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이 선거 투표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하나로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여러 번 겹쳐야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이 앞장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다 더 많이 보여줘야 국민 감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험지라는 건
위험한 지역이라는 말의 준말인데 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맞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지 또는 양지라면 반대말이 음지쯤 되겠죠. 네네. 아니면은 뭐 경합지, 적전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울러 공천관리위원회는 29명을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기준들이 여기에 적용된 겁니까? 거기 보면은 저희들 아까 좀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14조를 보면 뇌물, 알선, 수재, 사기, 횡령, 재산범죄,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범죄 이것 말고 네. 공관위가 이제 정한 게 탈당 권유 이상 징계자, 성폭력 2차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에서 신사대학 가해자, 네. 입시 채용 병력 국적 비리 4대 부적격 비리 형사처벌 받은 자 해서 거기에 위반되는 사람들은 공천 심사 자체를 이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네. 이 자녀 채용 비리에 관련돼 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배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준연동형제 유지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방침을 만장일치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례정당이 사실 저게 저는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 위성정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정치는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내가 누구를 어느 정당을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 정당을 선택한다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특히 연합이라는 이름하에 이 비례 위성 정당 만들면 이 누구를 찍는지 잘 모르고 찍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민심 왜곡이 아니냐. 그래 특히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선거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에서도 위성정당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어긴 것을 이제 연이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출연으로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특정인을 꼭 실명까지 찝었어요. 또 위성정당은 운동권 특권 세력 정당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비례 위성 정당도 맞지 않지만 그것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해놓으면 누가 되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이른바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 정당 내부나 어떤 정치 세력 내부의 이 의사결정 선택이 국민의 선택과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86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것은 정치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성정당 출연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박홍근 전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제 실무 준비에 돌입했고요. 국민의힘에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어요. 실제로 김한길 위원장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치를 하시는 동안 이른바 창당, 정계 개편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사고도 넘치죠. 그런데 국민통합위원장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법률적 지식은 조금 모자랍니다만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을 내놓고 한다면 여론의 반응이 어떨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을 포함해서 또 제가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 창당한 정치검찰 해체당은 이미 비례정당 참여하겠다는 뜻 밝혔고요.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도 이제 합류 가능성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정치 행보가 민주당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까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한 분은 그 지금 재판에 있고 사실 혐의는 거의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옥중에 이제 있고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 뭐 한다고 해서 같이 연합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버려두면 되잖아. 그러면 이른바 말하는 아군이 뭉쳐야 된다, 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 논리는 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에도 머리 아프고 저렇게 하기에도 머리 아프고, 그래서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스타벅스와 서울 경동시장 간 상생 협약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스타벅스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서민 비하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쏟아냈어요. 국민의힘은 애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 발언만을 자른 꼬투리 잡기식 흠집내기다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견문이 좁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민의 기준이 뭔가요? 그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는 서민의 기준이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서민의 그 용어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이거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어떤 생각할 때는 민주당의 서민 기준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사 마시는 분도 서민에 드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의 그 서민이라는 그 기준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사 마시려니 좀 아깝다, 그래서 잘 안 가시는 분이고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런 그 단어가 가지는, 용어가 가지는 뜻에 대한 정확한 이 해석도 없이 이런 걸로 비난 성명 내고 시비 거니까 정치 수준이 뭐 떨어진다, 정치인 하면은 비난 대상이지, 이거는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요, 커피 이야기하니 생각나는 게, 제가 그 기자초년 시절인 90년대 이 여름에, 네. 90년 초반 여름에 이 운동권 학생 운동권에서는요, 커피를 미제국주의의 오물이라고 그러면서 그 마시지 말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수준의 이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특별사면 단행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포함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전체를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과 그 수출 기여 높은 경제인 사면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 전직 그 주요 공직자 하고 정치인이 끼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자 합쳐서 7명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크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사면의 기본적인 성격은 민생 경제에 있다. 특히 삼성이 반도체에서 세계 어떤이다가 지금 삼성 반도체가 세계 어떤인가요? TSMC한테 물론 메모리, 비메모리 분야는 다르지만 지금 반도체 하면 TSMC와 인텔이 오히려 더 먼저 생각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경제 회생에 주안점을 뒀다. 그리고 또 이번 사면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세상 일은 잘못되면 비정상이면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는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가 나보다 더 못하게 하기 경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 부리고 같이 오물밭에 뒹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다치지만 넌 나보다 더 다쳐 이런 식의 정치하니까 바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심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옛날 분들도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는 국민 기대에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하면 미래를 지향해야지 이른바 말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특히 범죄 혐의로 실형을 산 사람까지 나오는 것은 이게 국민들로부터 정치 불신을 더욱더 쌓는 일만 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분에 대한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판결 내용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1년에 발생했는데 이번에 2심인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선 국가 책임은 인정이 안 됐었는데 2심 재판부는 국가 배상 책임 인정했죠? 맞아요.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난달에 또 전해드린 것도 있고 했는데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건은 업체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가 업체 건은 인정을 해줬었는데요. 1심에서. 근데 국가 책임은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가 책임까지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큰 흐름부터 좀 짚어보면은 지난달에도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는 SK케미칼하고 애경산업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그때 판매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2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전직 사장들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오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가 책임 인정 안 했다가 국가 책임 인정하는 쪽으로 즉 전체적인 흐름이 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짚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떤 점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가 하면은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느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는 PGH라고 해가지고요.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이라는 성분인데 피해자들은 이 성분에 대해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있는데 2003년에 이 성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판정을 잘못해가지고 피해가 이렇게 커졌던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립환경과학원이 유해성 검사했다는 건데 당시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검사를 했을 때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급성 경구 독성이 낮고 피부, 눈에 자극 부식성이 있거나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고 돌연변이 유발 물질도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독성도 낮고 과민 반응도 없고 돌연변이 유발도 안 된다. 즉 유독 물질도 아니고 관찰해야 될 물질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괜찮은 물질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많이 나온 상태고 또 법원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 물질이 원래는 주로 음식물 포장재 여기에 많이 쓰이는 재료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런 용도로 썼을 때는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걸 흡입했을 때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포장재로 쓸 때랑 사람이 마실 때랑은 다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있어가지고 꾸준히 조사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이 PGH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물질에 대해서 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업체가
스프레이나 또 에어로졸 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사람이 마실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재판부가 문제를 삼았던 거는 이렇게 판단을 좀 잘못한 다음에 10년 가까이 방치를 했다. 이 부분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2003년에 아까 이 판단이 나왔는데 그 고시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방치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1심에서는 이 공무원이 시행주빈 법을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뭐 과실이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런 것까지 잘 살폈어야 됐다. 이렇게 좀 2심 판단은 달라진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 배상 책임이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러면 실제 배상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판단이 나왔는데 3명한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청구한 사람은 총 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가족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세퓨라고 하는 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왜 5명 중에 3명에게만 배상을 하라고 했느냐? 이 2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법을 통해 가지고 위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2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피해자 대리했던 송기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는 이 판결에 상고하지 말아라. 왜냐면 국가의 법적 의무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좀 입장을 내놨거든요. 근데 환경부 쪽에서는 상고 여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들에 이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명만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제품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소송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원료 하나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잖아요. PGH라고 하는 그 원료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건데 요 원료 쓴 제품은 한 17,000개 정도가 팔렸대요. 근데 전체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이 한 대략적으로 1,000만 개 정도로 보거든요. 네네. 그중에 0.2%에도 못 미치는 양인데 그러니까 이 물질 말고 다른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도 많거든요. 즉 이 얘기는 요 물질에 대해서 소송이 나와가지고 승소를 했으니까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달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됐던 그 성분은 CMIT 성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었는지 이 소송이 추가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 기업들의 책임 배상도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기업들의 책임은 있는데 정부 책임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피해자들이 다 결집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부 책임이 이번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이 더 결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배상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도 좀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 외에 그동안의 재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의 좀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판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SK케미컬하고 애경산업의 대표들한테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금고 4년형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확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그 징역형이 나왔던 거는 옥시였는데 네. 옥시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었거든요. 근데 신현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 받았고 2018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선 징역 6년을 받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판결이 나왔던 거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 원료 물질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입증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또 판결들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현역 의원 지역구를 포함한 1차 경선 단수 지역을 발표했는데 박수성님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에서 단수 공천 받으셨죠? 예, 어제 1차 결과 전국 13군데 발표를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또 감사하게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력을 다해서 네. 그런 당의 배려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한 말씀 좀 드리면 단수공천이라고 하는 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지금 축하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험지라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경쟁자가 없거나 이런 것인데. 아,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는 거네요. 일단 험지니까 네. 단수공천을 빨리 하고 열심히 해봐라 이런 뜻일 텐데 우리 김근식 교수 다음 주쯤에 단수공천 발표하라고. 제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공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5선의 그 유명한 우리 정진석 국회의원께서 현역이신데 네. 그 정진석 의원님의 선친께서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6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 의원께서 지금 5선을 하셨고 6선에 도전하니 이제 공주라는 곳은 이제 이렇게 부자간에 무려 이제 44년의 이제 비례대표를 포함하지만 합해서 하셨고 11선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신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부여청양이 또 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는 김종필 전 총리께서 무려 한때 91%가 넘는 득표를 하셨던 곳이고 이완구 전 총리께서 77%가 넘는 득표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주부여청양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험지 중에 험지죠. 근데 의원님이 지역구에서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는 정진석 국회의원께서 공천에 밀려가지고 서울 중구로 출마하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단수공천에 감사하긴 하지만 뭐 이런 어떤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 보라고 당해서 미리 그렇게 공천 일찍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좀 거둘까요? 우리 저 박수현 수석은 이제 평소에 정말 친하게 지내는 우리 친구인데요. 단수 공천이 정말 그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또 경쟁력에 월등한 차이가 나니까 단수로 빨리 해주는 거지만 그만큼 달라들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지금 송파병이라는 데가 강남 3구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고 그동안 쭉 민주당이 오랫동안 당선된 지역이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에선 계파 갈등이 오히려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이 얘기를 상당히 좀 의아하게 느낀 분들이 많은 이유가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통합과 단결을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며칠 후에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공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이고 국민소통 수석인 저를 단수공천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원칙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조금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뭐 발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이 대표께서 나누셨던 그런 단합과 통합 뭐 이런 어떤 취지에 전체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발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박수현 수석이야 워낙 험지에 오랫동안 지역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월등하고 또 경쟁자가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단수로 했습니다만 호남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또 수도권의 민주당의 굉장히 그 텃밭이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저 발언을 듣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뭐 청와대 일했거나 아니면 장관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불안함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수현 수석은 단수로 됐습니다만 광주에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 장관 하신 분은 컷오프 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을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명백 교수님의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몇몇 분들에 대한 상징적 조치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정치 선배들은 좀 길을 터달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호남 지역에 뭐 정동영 전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올드보이들이 지금 박지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올드보이들에 대한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칼끝을 좀 예상하게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조치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해주면 더 좋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죠.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신 것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할까요? 삭제하도록 하십시오. 상징적인 분들이니까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이명백 위원장의 비슷한 얘기를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또 거의 비슷한 워딩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는 노영민, 임종석 두 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뭐 양심 얘기도 하면서 불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또 그 추 전 장관의 전략 공천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민주당 내에서 또 지지자들 중에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이 뭐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한 정권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뭐 전 정권이 무슨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과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제 임종석 전 실장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어떤 논리를 전개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책임질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봐야 될 일이지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런 분위기들이 어떤 공천에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부 책임론을 따지면 사실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문정부 인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이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만큼 윤석열 검찰총장 띄우기를 결과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은 자신의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해서 타겟을 정해서 계속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건 저도 박수석님 말씀대로 뭐 누구에게 꼭 집어가지고 책임을 묻는 건 저는 제가 볼 때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이고 다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임종석 실장의 말이 좀 일견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임종석 실장한테 꼭 그 지역이야만 되느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맞습니다. 문정부의 초기 비서실장인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386의 핵심으로 활동을 해왔고 또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기 오랜 텃밭이었던 그 지역을 꼭 있었던 홍익표 의원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까지 그 지역으로 갔어야 되느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봐요. 이 시점에서 우리 김근식 교수가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시대정신이라고 말씀하시는 386의 용태. 우리 김근식 교수하고 저 같은 사람도 용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용태랍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임종
이종석 실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386의 용퇴, 뭐 양보, 뭐 결단 이런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저는 계속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386의 운동권 세력의 용퇴나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또 인사 등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낼 것인가 그런 어떤 중간 심판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두 중진에게 각각 부산 북강서갑, 경남 양산에 출마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두 지역구 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쩡쩡하게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이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뇨한 혁신위원장 때 당을 한참 그 논란으로 빠뜨렸던 이른바 이제 중진 다선 그다음에 친윤 희생 결단론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막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예. 저항하기도 하고 뭐 당시 김기현 당대표가 각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쏘아 올린 이 중진들 용퇴나 중진들 험지 출마론 희생 결단의 요구론이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제 수면이 다시 올라온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그때는 저항들이 상당했습니다만 이번은 제가 볼 때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여요. 임박하고 더 급해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처음에 지금 했던 서병수 의원과 이 김태우 의원이 이제 오늘 서병수 의원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고 김태우 의원도 곧 입장을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로 봐서는 당내 분위기로 봐서는 이걸 그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두 분이 그걸 순순히 수용하면 또 이게 해당되는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그럼 다음 후발주자라서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이라는 분위기 확 잡히면 그 분위기대로 끌려가고 민심이 뒷받침이 되면 사실 어렵거든요. 이분 두 분이 그럼 예스하는 게 되게 당 입장에서 관건이 중요하죠. 되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저는 그래서 아마도 그 두 분에 대해서 특정 지역까지 다 미리 예상을 해서 요청을 드린 것은 아마 그런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계산을 하고 했던 거라고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수도권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영남 지역에 오랫동안 했던 중진 의원이나 혜택을 많이 받던 분들이 이런 식의 좀 희생과 결단과 또 험지 출마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의지들을 좀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강 벨트에서 낙동강 벨트로 좀 강화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런 어떤 국민의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 보면 잘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저같이 아주 초박빙의 그런 승부를 하는 곳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잘하는 일이 나올 때 불안합니다. 이게 국민적 민심을 좀 얻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거꾸로 보면 맞아요. 국민들께서는 정치를 기득권으로 보고 있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쪽에 박수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과 양보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반대의 측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누구를 공천할 거냐. 그리고 그곳이 아닌 아주 그 영남의 아주 꽃길이라고 하는 소위 해운대 하태경 의원이 떠난 그 지역에 누구를 공천하느냐. 뭐 장해천 최고위원님 어디에 공천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새로운 기득권과 특혜의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 뒷면에 또 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일단은 현재는 한동훈 비대위 공관위가 이렇게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상징적으로 요구하고 실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들께서는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특혜의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좀 뭐 선풍을 좀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공천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 솎아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솎아낸 자리에 누구를 또 새로 앉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영남의 우리 당의 중진들이나 다선 의원들이 정말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는 스타트로 좋지만 그 자리에 그럼 누가 오느냐를 놓고 또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운대 갑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당이 지금 공관위가 확정해 놓은 저는 시스템 공천 룰에 따라서 움직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태경이 떠난 해운대 갑. 그다음에 만약에 김태우 의원이나 서병수 의원이 자리를 옮겨서 험지로 가게 된다면 그 자리도 전략 공천 대상 지역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략 공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공천 룰에 따라서 뭐 경선을 하든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을 모셔와서 하든 이런 식의 공간에서의 그 솎아내기도 중요하지만 채워넣기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그걸 굉장히 저는 국민들 눈높이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대통령 참모 출신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라 그랬냐면 중진뿐 아니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고려 중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 어디 신청하는지는 공천 신청자 마음이지만 그거를 결정하는 건 당의 문제다.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른바 양지에 출사표를 던졌던 그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이 좀 이렇게 어떤 전략 공천이랄까 좀 어려운 대로 이렇게 그렇죠. 유도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김태우 의원의 첫 시작이 국민들한테 좀 지지를 받으면 말씀하신 해운대 갑에 지금 주진우 비서관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 어딘가요? 거기에 이원모 비서관이 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최측근하면 그 두 명이 사실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을 그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태경이 나간 자리에 그러면 주진우가 될 것이냐. 강남을 노른 자에 그러면 이원모를 꽂을 것이냐.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의혹을 제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나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그 두 분들이 상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험지라든지 아니면 경합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의 아마 좀 희생과 어떤 당을 위한 어떤 선당후사의 모습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충분히 고려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숙고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거제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고 끝에 내린 이재명 대표 결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 당연한 현실적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선거제도가 어떤 선거의 어떤 다양성, 뭐 소수 비례성의 강화, 뭐 이런 측면의 원칙들을 가지고 발전해 왔고 또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연동형이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그런 중간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병립형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뭐 바늘틈 하나 들어가지 않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연동형, 준연동형이라면 현재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원 국회의원 80명의 이 서명 요구와 그다음에 시민사회 요구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도 상대하는 것도 현실이고 당내의 이런 문제를 수용하는 것도 현실이고 그다음에 역사 발전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현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국민의힘과 그렇게 타협을 현실이라고 타협을 한다고 했다면 당내의 이 분열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시민사회를 또 사실은 우군으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어떤 현재의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다만 그 지난 4년 전과는 다른 통합형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뭐 그것을 뭐 꼼수다 이렇게 뭐 비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현실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4년 전에 그때 당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1번, 5번 번호를 같이 붙여서 버스로 운동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성정당을 뭐 우리 당도 만들었고 민주당도 만들었습니다만 국민들 앞에 다 그래서 다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성정당을 만들게 된 그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통과시킨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그 민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것이 결국은 4년 전과 똑같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예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선거라는 게 현실적인 건데 우리가 뭐 기분 좋고 폼나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결론이면 아예 모든 거 그냥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병립형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것도 아니면서 준연동형이 선진적이고 정치개혁이니까 유지한다고 하면서 유성정당은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오랫동안 장고 끝 악수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로부터 좀 지탄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통합형 비례정당 만들어서 일부 소수정당 몇 개 넣어서 연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적인 게 정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앵벌이 정당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앵벌이 아시지 않습니까? 맏형이 뒤에 있어요. 맏형. 지금 민주당이 맏형 노릇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맏형 할 테니까 비례대표 추천권 그다음에 정당 만드는 거. 맏형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만들 테니까 여러분 니들 하나씩 들어와.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돈 벌어와. 표 받아와.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챙기는 것은 민주당이 주도를 챙기겠다는 거. 이게 앵벌이 정당 아니고 뭡니까?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묘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정말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냥 병립표로 돌아가든지
죄송합니다 하고 아니면 준연동제 하면 유성전당 절대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몇 개 의석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특히 박수현 수석처럼 그 경합 지역에서 도움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꼼수에 꼼수를 모이니까 정말 이건 저 앵벌이 정당 아닌 수밖에 없다. 앵벌이 정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김근식 교수님이 정치 학자로서 앵벌이 정당이라는 용어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네. 우선 이렇습니다. 적어도 아까 제가 역사 발전의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그렇게 가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각 당의 입장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입법으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방향성을 유지하되 다만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을 입법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의할 수 있는 큰 방향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정확하게 김근식 교수님은 지금 민주당 책임론을 말씀하시지만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반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권역별 병립형 타협안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전부 다 여당이 이제 거절하고 오로지 병립형만 일관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죠.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저도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드려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달라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러면서 정당방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과연 이 논리를 국민께서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것은 저도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이 설 명절 앞두고 특별 사면 단행했습니다. 민생경제 방점 찍었다는 건데 이제 그 명단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여권 일각에서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뭐 근데 사실 김관진 실장 전 실장이나 김관진 장관이나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다시 뭐 정치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은 최종의 어떤 정치적 어떤 마무리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의 저는 사면의 의미라고 보고 또 한편은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TK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제 정통 보수 세력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 세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포용하는 통합의 방점을 좀 찍은 거라고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인 사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돼서 현업에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대폭 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요. 아마 이번에 사면된 분들 중에서 그 사면되자마자 바로 우리 당에 어떤 공천을 신청해서 논란을 일으킬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정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사면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지금 말씀하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씨 같은 경우에 그 사면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관행대로 행동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국정농단이 관행이고 국정원 댓글 공작이 관행입니까? 그만큼 그분들을 사면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궁색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국정농단 때문에 한 김기춘 비서실장 사면하려면 저기 누굽니까? 정유라 씨 어머니가 누구죠? 최서원 씨. 최서원 씨는 왜 사면 안 해줍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습니다.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시는 이분들이 정치할 일 없다 하는 거 좋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셨던 공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증명이 되겠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합을 강조하셨지만 왜 통합의 대상이 그분들만 통합의 대상입니까?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던 그 유족들 희생자들이 통합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 어떤 특별법에 대해서 왜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통합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어떤 비판에서 이번 사면이 어떤 비판을 받을 요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고 정치 공세라고 여당에서 방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용 삼성 하실 말 있어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통합이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이태원 특별법 관련된 거부권 이야기 나오는 것은
지나치게 널뛰기처럼 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과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 불법 승계에 대한 지배구조 분석에 대한 지배구조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재판이 나온 건데요. 저는 우리 대기업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승계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논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 재판이 나오면서 1심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실은 이렇게 파생됐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저는 하루빨리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뛸 수 있고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고요. 누군가는 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면 2심에 검찰이 또 고집대로 항소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크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1심에서 저렇게 전적으로 무죄가 난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검찰이 좀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도 국민들 앞에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 대기업 회장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선도주자인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 삼성의 대기업 오너 회장이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날개를 달아주는 게 좋지. 다시 2심 또 항소해가지고 또 재판장에 불러드리겠다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저는 고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1분 이내로 말씀. 그렇습니다. 역시 삼성 무죄, 삼성공화국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재벌 총수의 권리, 권한 뭐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에는 주주의 권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어떤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7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